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몹시 당황스럽고 충격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흔히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만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성범죄 관련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왜 필요한지, 변호인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신고 및 고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해바라기 센터라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 가시면 증거 수집 키트가 있습니다. DNA 증거를 수집하는 키트인데요. 해바라기 센터에서 먼저 관련 진술도 받고 증거도 수집한 다음에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진술을 받게 되고요. 이후에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재판에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해바라기 센터가 가까운 곳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곧바로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가서 고소장을 작성을 하셔도 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내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내 피해 사실을 알리면 수사기관에서도 당연히 해바라기 센터에서와 같은 절차로 당연히 밟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 신고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가 가장 좋겠죠. 다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몹시 당황을 했고, 또한 그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 몹시 충격을 입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을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신고 절차를 밟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 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범죄는 그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두 사람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일단은 과학적인 증거로서 DNA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가해자의 DNA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CCTV 촬영 화면이라든가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톡 내역 등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만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소 단계부터 고소 대리인, 즉 변호인을 선임을 하게 되면 변호인을 통해서 그 이후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와 만나지도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경고를 주기 때문에 연락은 고소 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시도한다든가 접촉을 시도하게 될 경우에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고소를 했을 때 피해자는 수사기관 등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인 지원관을 통해서 내가 증인으로 나가기 싫지만 어찌됐든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경우에 법원에 증인 지원관 제도가 있고요. 그 증인 지원관과 함께 가해자와 부딪히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 피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증인 지원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는 것이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 재판부에 요청을 해서 고소 대리인이 함께 출석을 해서 분리된 장소에서 증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성범죄는 그 분야가 너무 다양하죠. 가장 흔히 알려진 강간에서부터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친족관계에 대한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처벌 수위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강력하게는 징역형에서부터 많게는 징역 3년, 징역 5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적게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범위에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엄중하게 처벌되기를 원하는 게 당연스러운 마음인데요. 그런 경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내 피해 사실을 더 중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가해자에게 좀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외에 민사소송은 가능할까요?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은 당연스럽게도 형사적으로 고소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 외에 민사적으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위법한 행위가 당연하겠죠. 그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위에 따라서 그 피해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적게는 500만원, 1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천만원, 몇 억에 이르기까지 당연스럽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고소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이 일단은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겠다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다만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리고 내가 안 날로부터 3년인데요. 내가 불법 행위를 당한 그날 내가 당연히 알았으니까 고소를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는 기간의 제한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죄명은 준강간이었는데요. 준강간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취해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준강간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먼저 신고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2차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 그 상황에서 저희한테 왔는데요. 저희가 고소장 내용하고 1차 진술 내용하고 2차 진술 내용을 받아봤을 때 약간씩 진술이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를 위해서 진술이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틈을 메꿔줬고요. 다시 한번 피해자 조사를 요청을 해서 피해자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하게끔 조력을 해줬고요.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준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 성범죄 피해, 평생에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될 피해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몹시 당황스럽고 충격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게 마치 본인의 잘못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 탓을 하면서 실제로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든 해야 되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내 피해 사실을 최대한 어필을 해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범죄 피해는 평생에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점들을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 이런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승현 변호사였습니다.